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제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제 새벽까지 떡실신을 하는 바람에 어제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지금 10시 정도 됐거든요. 제가 좀 이따 나가야 되는데 부랴부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첫 번째 뉴스는요, 저희가 저번에 거장판에서도 한 번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국하지 말고 차라리 뭐 당내에서 찾아라, 박범계나 추미애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미애 씨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계 발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어제부터 이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한 듯 보인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죠. 이게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제 흘리는 정보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추미애 의원이 지금 5선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판사 출신이긴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하신다면 뭐 이보다 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아주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본인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을 이제 자기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용태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달라, 이렇게 가는 거겠죠. 지금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맡으시면 한 1년에서 1년 5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는 아마 임기가 유지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특별히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크게 할 건 없거든요. 지금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결될 경우에는 사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역할이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자리만 때우는 겁니다. 자리만 채우는 건데,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친문 후보자를 이제 꼽겠죠. 뭐 그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5선의 추미애 의원, 그리고 당 대표 출신입니다. 여성이고요. 이런 분을 만약에 법무부 장관 경력까지 달아주게 되면 지금 민주당 내에 이제 대선 후보가 별로 없거든요. 또 하나의 강력한 대선 후보의 경력을 만들어주는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씨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후보군에 올라가는 거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라고. 사실 그 말 때문에 정몽준 씨랑 관계가 깨지기도 했었는데, 추미애 씨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게 과연 친문의 뜻이냐, 몸집을 부풀려 주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카드가 이 사람들을 일단 이제 내년 총선에 안 나오실 분들이다, 내보낼 거다 라는 식의 이제 등 떠미는 형태로, 등 떠미는 어떤 목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흘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추미애 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법무부 장관보단 국무총리를 더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여성 최초의 국무총리 괜찮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장상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결국에는 안 됐고, 추미애 씨 정도면 여성 최초의 국무총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대가 센 분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크게 기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친문이 과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추미애 씨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같은 이유로 진영 씨에 대해서도 지금 총리 후보론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진영 총리론. 그런데 진영 씨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 있다가 넘어오셔가지고 큰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냥 자리 지키고 계시는 건데, 이분을 국무총리로, 그것도 사실 갸우뚱합니다. 물론 색깔이 거의 없는 분이긴 한데 넘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바지 사장을 안 치고 싶으면 진영 씨도 괜찮은 카드긴 한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국무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진표라든지 정세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차게 삐질 수 있고요. 물론 그 두 사람은 사실 컨트롤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만 대차게 삐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천에서 또 시끄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누가 총리 후보라더라, 누가 법무장관 후보라더라 라는 식의 나오는 얘기들은 그분들이 그 해당 직위의 후보라서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음번에 민주당에서 공천 안 줄 거다, 이분들은 출마 안 하실 거예요 라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나가라고 등 떠미는, 그러니까 친문 쪽에서 이제 흘리는 정보일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같은 이유로 여권의 86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이게 사실 386그룹이고 사실 이분들은 친문은 아닙니다.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은 어떻게 보면 김근태계라든지 박원순하고 약간 가까울 수는 있지만, 그 노무현 정부 때 소위 말해서 친노, 친문,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에 있어 똘똘 뭉쳤던 얘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범친문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친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마를 한다, 입각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천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친문들의 어떤 강한 연기 피우기가 있다. 뭐 이해찬 대표가 이분들의 공천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지금 경쟁력이 그렇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인영 씨, 우상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조국 씨 사모펀드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있어서 지금 검찰에서 아마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의 측근이라든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국 씨의 계좌가 다 털리면 이 두 분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종로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종로에 출마할지 아니면 중구 성동을에 출마할지 모르겠다는 식의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임종석한테 내가 종로를 줄 테니까 그럼 국무총리 자리 나한테 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종석이 그만큼 친문이나 청와대 내 실세가 아니다 보니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두 분 다 나가세요.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라고 친문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개각 때 이제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다고 하는데, 그때도 검증하는 와중에 이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게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전 이게 사실 사모펀드나 저번에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그 스마트 시티 관련, 그러니까 그 조국 씨 사모펀드가 투자했던 그 가로등 사업, 이걸 자기가 우상호 씨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뭔가 걸린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씨가 그때 인사검증을 했었으니까, 이 양반은 우리한테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출마해서 만약에 그게 이슈가 되면 조국 씨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우상호는 그냥 주저앉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명도가 없습니다. 이인영 씨는 무슨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인영 씨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학생 운동으로 유명했고 잡혀갔던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지, 이 사람이 무슨 판단력이 있고 무슨 지금 사리 분별력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조국 지키겠다고 하는 양반인데, 게다가 이인영 씨의 그 보좌관 출신 그리고 운전기사 출신인 두 사람이 지금 에코마을인가 이마을인가 이 사업, 그러니까 조국 씨의 사모펀드 관련 투자 문제로 거기 다 수사 대상자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386그룹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이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입니다. 불출마를 해라, 또는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또는 이제 아주 험한 지역에 출마해서 그냥 장렬하게 전사해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하루하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내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엊그저께 그 민주당 영입 1호 인사 3명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상당히 허접합니다. 뭐냐면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블라블라 경제통이고 어쩌고 동서발전 사장 하시고 그러셨겠죠. 예. 경기 이천에 이제 출마하신다고 하고,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이 양반은 이제
뭐 이런 지방에서 이것저것 하시다가 그 충남 홍성 예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신다고 하고, 황인성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무처장, 시민사회 운동을 해왔던 이 양반은 이제 사천 남해 하동, 그러니까 사천에 출마하신다고 하고, 이 세 곳이 민주당의 험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마하면 사실상 떨어질 수 있는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이제 정치 뉴비들입니다. 뉴비들인데, 이들을 영입 1호 인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해찬 씨가 그 3명을 확정해서 이게 우리 영입 1호 인사입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유명하지도 않고 누가 봐도 허접하고 게다가 출마하는 데가 험지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세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이제 올린 겁니다. 사실상 아마 낙선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천할 사람 3명을 일단 영입 1호라고 이제 홍보 삼아 올린 건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지금 처지가 궁색하다. 그 다음에 호남 지역, 그러니까 공천만 하면 될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 거기는 지금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공천 관련해서 경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그 국회의원 공천 시즌이 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좀 이름 좀 있다 싶은 사람들이 아주 미쳐 날뛰입니다. 팟캐스트 좀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해서 유명해진 사람도 공천을 받네 안 받네 뭐 이 정도로 이제 막 헛꿈을 꾸고 김치국을 들이마시는데, 공천이라는 게 그만큼 사람을 정신 나가게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부터 이제 1월 중순까지가 가장 시끄러울 때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1월 말쯤 돼서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탈당이나 삐지는 사람들의 어떤 난장질이 시작될 거고요. 또 내부 총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폭로, 뭐 이해찬 대표가 뭘 얼마를 받았다, 이해찬 대표가 아픈데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각종 막말들,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현역 국회의원 신문을 가지고 이제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튕겨져 나와서 내가 이제 민주당의 공천을 더 이상 못 받으니까 다른 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를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넘버링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뭐 기호 한 5번은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을 기회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당을 만드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현직 국회의원 중에. 그래서 당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신한 중도 보수네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반짝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지역구는 안 되겠지만 이제 비례로 해가지고 정당 지지 투표로 해서 이제 비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틈새 시장 노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11월 12일 날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현주 한국당 의원이, 한국당 의원이 아니고 이현주 지금 무소속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신 젊은 세대 중심의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해서 신당 창당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이현주 의원은 이제 부산에 출마하긴 할 건데, 김무성 씨한테 하도 인사를 안 해가지고 김무성 씨 지역구를, 자한당 입당해서 김무성 씨 지역구를 안전하게 물려받는 거는 이제 실패했다, 밉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이제 올해 말쯤에 자유와 민주 4.0이라는 이제 정당을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혼자서 정당을 만든다는 건데, 보수 대통합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당의 개별 입당하기보다는 몸집을 불린 뒤에 지분을 보장받고 합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 사실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이삭줍기라고 해가지고 공천에 탈락한 기존 국회의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국고 보조금을 좀 많이 받으면서 이제 선거를 치러보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이현주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의 개별 입당을 고려했지만 인적 쇄신 등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며, 젊은 세대와 제야에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창당을 통한 보수 혁신에 나서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게 해석하는 거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뭐 제가 방송을 새로 런칭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싶긴 한데, 하여튼
휴방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한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와 제야에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창당을 통한 보수 혁신에 나서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달 말에 이제, 그러니까 11월 말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늦어도 12월 달 안으로는 창당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참여하냐? 일단 일본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했던 울산대 이정훈 교수, 친일파네요. 그러보니까. 그리고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했던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 분식집 사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조국 사태 때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고려대 집행부 대표인 이아람 씨 등이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교수 하나, 떡볶이집 분식집 사장 하나, 그 다음에 요 대학생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요거하고 이제 그 이현주 의원하고 이 네 명이서 신당을 하나 만든다 그런 얘기고요. 잘 될까 궁금합니다. 잘 안 되겠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동안 같이 행동했던 이병택 하이스트 교수나 양준모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등 합류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똑똑한 분들이니까 참여 안 하는 거고요. 버티고 있으면 자한당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일단 이현주 씨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올라왔네요. 예. 그 정치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보자. 에너지 문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 올라온 기고문인데요. 11월 12일 날 올라온 겁니다. 임태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께서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가 안전하다, 이 안전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02년 독일 미넨의 한 통신사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니 훤히 보이는 깨끗한 유리방 안에 발전용 연료전지가 설치돼 통신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우리를 안내해준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도 미래 기술로 만들어진 친환경 발전소가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했다 라고 합니다. 2002년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은 2019년이고요 17년 전 얘기죠. 지난달 인천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집회로 20분 만에 중단됐다. 인천 동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들고 강하게 반발하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의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30여 년 전부터 사용해온 안전성이 검증된 시설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를 연소하지 않고 전기화학적으로 직접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높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고 반응열을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이 가능해 기후변화에 유리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열이 나오는 거죠. 화학적인 반응에서 열과 전기가 같이 생산되는 겁니다. 또 고온의 연소 과정 없이 발전할 수 있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 화합물 배출이 거의 없다. 이 말이 이제 CO2 발생이 적다는 얘기고요. 거름도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존 화력 발전에 비해 30% 정도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연료전지 발전 시설은 가정용 가스 보일러와 같이 도시가스를 원료로 쓰며 발전에 필요한 수소를 그때그때 도시가스에서 추출해서 사용하므로 가스 사고에 대한 안전성 역시 가정용 보일러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길게 좀 더 얘기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해외에서는 발전용 연료전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은 전국 총 35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를 운영 중이며 애플 데이터 센터, 예일대 등 도심 대학 캠퍼스에도 다수 설치되어 있다. 일본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가정용 연료전지 약 27만 기를 전국에 보급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발전용 연료전지 확대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계획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수소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더불어 연료전지 기술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 연료전지 발전 설비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고 수소에너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안전하면서도
환경을 살리는 기술이 바로 연료전지 발전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너지 전문가시기도 한데 이분이 직책이 뭐냐? 임태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 연구단 책임연구원.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고 거기서 인건비를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분이 2002년도에 독일 미네 한 통신사 건물을 방문했더니 거기서 연료전지를 쓰고 있더라. 일단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소는 아니고요. 2002년 당시에는 독일이 이제 그 신형 잠수함, 그러니까 신형 디젤 잠수함에 이제 연료전지를 탑재하는 AIP 추진 방식의 연료전지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아마 이 미네네 통신사 건물에는 이 연료전지 설비가 철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안전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미 15년 전 얘기니까요.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수소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이게 위험하다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도 어차피 가만 내버려 두면 그 붕괴열에 의해서 이제 물을 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소는 뭐가 위험하냐면 수소는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쉽게 폭발하는 기체고요. 입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보관도 굉장히 어렵고 보관하더라도 까딱 잘못하면 유출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기체입니다. 이거를 저장을 해놨다가 얘를 바로 이제 화학적인 반응에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소가 저장되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연료전지 발전 시설은 가정용 가스 보일러와 같이 도시가스를 원료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LNG를 원료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LNG가 들어와서 바로 LNG에서 이걸 추출해 가지고 이걸 그냥 바로 태우는 게 아닙니다. LNG에서 추출하는 과정이 있고 이게 저장이 되는 과정이 있고 저장된 거를 갖다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가 저장되어 있는 수소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곧 폭탄입니다. 폭탄.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우라늄은 농축률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얘는 어떤 방식으로든 폭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는 성냥 하나면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LPG 가스가 그렇게 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정마다 LPG 가스통을 갖다 놓지 않고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왜 다시 위험한 수소 탱크를 각 가정마다 또는 주택가 한가운데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은데 이걸 왜 해야 되냐?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에서 그 원전 건물이 이렇게 펑펑 터져 나갔던 거. 이것도 수소 가스가 모여서 터진 겁니다. 그만큼 수소는 무서운 기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공자나 이걸로 이제 밥 벌어 먹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내용을 호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애플 데이터 센터나 예일대 도심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예비용으로 ESS 운영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관련한 어떤 설비도 잠깐 예비용으로 놔두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미래 기술에 이렇게 신경을 쓰라는 개념이지 전적으로 여기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소위 말해서 곡하가세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화력 발전에 비해서 3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30%는 이 30%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냐? 아니면 이 기존 화력 발전이 사실은 이제 LNG인데 이 LNG에서 수소 추출해가지고 다시 수소를 태우는 게 더 효율적이냐를 봤을 때 LNG 태우는 것보다 LNG에서 수소 뽑아서 수소 태우는 게 한 5배는 더 돈이 들어갑니다. 다 여러분 돈이거든요. 이런 과학자들은 사실 효율이 중심, 새로운 기술에 강조하고 또 이게 첨단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십니다. 이런 분들은 뭐 특허료 같은 거 많이 받고 부자시니까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뭐가 좋은 기술인지 뭐가 안전한 기술인지는 저도 압니다. 연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원자력이 뭐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0년에 한 번씩 사고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부자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명품 쓰고 싶은데 명품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돈 문제지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소, 그 다음에 연료전지 기술은 그렇게 완성돼 있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콘센트에서 자동차의 전기 배터리로 들어가고 가정에 이제 ESS 배터리로 들어가서 충전을 해놨다가 그걸 갖다가 그냥 내가 땡겨 쓰는 이게 낫지. 왜 중간에 수소 탱크가 들어가고 거기에 LNG에서 수소를 뽑고 수소 탱크가 들어가고 그 수소가 열 반응을 일으켜서 열이 나오고 거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화학 발전을 해서 그 화학 발전으로 충전을 하고 그 충전된 전기를 내가 땡겨 쓰는 복잡한 단계가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들어갈수록 비용이 올라가고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어떤 이런 말에 함부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책을 하는 사람과 과학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새로운 기술이 좋고 과학이 좋고 효율이 좋은 건데 저같이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그럼 이걸 다 보급하면 국민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냐라는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그냥 한 20년을 더 기다려야 가능한 그런 얘기들일 뿐입니다. 또 에너지 문제 나오니까 또 열받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이 지소미아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뭐 어떤 분들은 굴욕적이라고 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보기엔 그때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그 종료되기 전에 연장하는 걸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 이 합의 내용이 이제 실무진을 통해서 점점 얘기가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본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게 고나로 방위상하고 그 정영도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제연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공동회담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실무자 간에 실무회담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지소미아가 23일까지니까 11월 23일까지니까 17일날 실무자 회담하고 그러면 이제 19일이나 한 21일쯤에 청와대나 일본에서 공동으로 지소미아 연장하겠다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하자마자 바로 발표를 해버리면 마치 우리가 부탁한 것처럼 되니까 연장해 달라고 그런 모양새는 아니고 근데 일단 두 사람 만나서 뭐 어정쩡하긴 했지만 대화는 된 것 같고요. 지소미아는 연장하자는 식으로. 요건 이제 정분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일 전에 그러니까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지소미아는 이제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사실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앞에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실무 협의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나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는 형태로 보통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외교 협상 모양새입니다. 모양새를 좀 좋게 갖추는.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성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이어서 오늘 이제 22일에서 23일에는 일본 나고야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 22일 날 또는 23일 전에 이게 23일이면 너무 촉박하니까 22일 하여튼 요 사이에 외교부가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뭐 청와대가 발표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청와대 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청와대가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외교부보다는. 외교부가 하더라도 뭐 청와대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공을 가져가겠죠. 일단 지소미아는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뉴스는 이제 조국 씨가 이제 변호사들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뭐 조국 씨 얘기는 사실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정경심 씨가 구속 기소가 됐고 하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조국 씨에 대한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일단 나온 뉴스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 조국 씨의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을 텐데 그분의 기본적인 전략은 나는 몰랐다 라는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민정수석 출신인 주제에 나는 몰랐다. 이게 이제 김기춘 씨나 쓰던 방식인데 우병우 씨나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기보단 내가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스탠스로 가겠다는 건데 참 잘하는 짓이다 싶습니다. 솔직히 좀 씁쓸하고요.
하여튼 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으실 테고요. 반면에 이제 공지영 씨가 아주 막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뭐 자기가 수사받는 거 아니라고 지금 정경심 씨 기소에 대해서 공지영 씨가 이제 질 때 지더라도 구차하게 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SNS를 한동안 끊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12일날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수차례 올렸다고 하고, 이제 질 때 지더라도 구차하게 살지 말자, 뭐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인간이를 생각한다는 등, 뭐 본인이 지금까지 해놓은 헛소리는 다 어떡하고, 사람들 선동시켜놓은 건 어떡하고, 이제 와서는 뭐 질 때 진다, 이게 이기고 지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그렇게 두 쪽을 내놓고 국민들이 그렇게 갈등시켜놓고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소리로 조국은 무죄다, 조국 지켜야 된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검찰 수사로 범죄 혐의들이 드러나니까 질 때 지더라도 구차하게 살지 말자. 이건 뭐 자살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아주 막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또는 이게 정경심 씨한테 당신이 다 덮어쓰고 감옥 가시라, 이런 얘기 하는 것밖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진짜 분개하는 게 뭐냐면, 조국을 두둔한다, 조국을 두둔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분개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친분 때문에, 또는 때로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조국 씨를 두둔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식인이라면. 뭐 선택은 그럴 수 있어요. 지식인하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용이 나오고 내가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되면, 본인이 어떤 글을 쓰면 한 100회, 200회, 또 1000회 리트윗이 되고, 본인의 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소위 말해서 네임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바꾸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본인 혼자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못해 저도 팔로워 몇천 명,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 방송 구독자 이제 한 300분 조금 넘었는데요. 저조차도 무슨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제가 만약에 팩트가 틀렸다든지 또는 입장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을 받으면 가능하면 바로 사과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갈등만 부추기는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게 저는 솔직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기분 같아서는 쌍욕을 하고 싶지만, 얼굴도 못 본 분은 쌍욕하긴 그렇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역사에서 그냥 지워져서 조용히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뭐 조국 사건이 이 시대의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드레피스 사건이 뭔지나 제대로 알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답답합니다. 지금 공지영 씨나 이런 분들이 드레피스를 범인으로 몰았던 그런 프랑스 검찰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검찰, 지금 한국 검찰이 과거 에밀 졸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문제는 제가 좀 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일단 자한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인적 청산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원유철 의원을 디스하는 문자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한테 원유철 의원을 당내 보수통합추진단장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임명을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원유철은 아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필을 하셨고, 아니 친박이었던 사람을 그렇게 친박이었던 사람,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렇게 신뢰감이 별로 안 가는 사람을 어떻게 당내에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힐 수가 있냐, 또 그런 사람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화합하자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권성동 의원이 하는 거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한당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 이제 강원랜드 수사 때문에 뭐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제 상당히 생각하는 거는 보수 중도적이고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쓴소리를 해서 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원유철이 옳다, 뭐 권성동이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자한당 내부가 지금 치열하게
이제 자한당 내부에서 내부 싸움 중이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자유한국당이 개혁적인 이미지를 과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근데 사실 자한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동층이 자한당을 지금 상황에서 지지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한심정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싫지만 자한당은 더 싫기 때문에 이 40%에서 50%쯤 된다는 부동층이 과연 이 표를 누구한테 줄지에 대해서 계속 정치권도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3지대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호남 쪽 의원들하고 이제 몇몇 그 대선 후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이 합쳐가지고 제3지대 정당을 새로 만든다. 거기 아마 바른미래당의 이제 신단계 이쪽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루머들이 지금 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2달 사이에 뭐 자잘한 당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모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전략적인 행동 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요. 이제 무기 수출 관련 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밀떡이기 때문에 무기 관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호위함으로 만드는 대구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대구급 전투함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형 호위함이고, 그런데 이 대구급은 사실 거의 구축함 수준으로 이제 배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첨단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 호위함 중에서는 몇 안 되게 수직 발사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BLS라고 하는 수직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공 방어용 미사일,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같은 여러 가지 다용도 한국형 무기 체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작은 군함들이 겪어야 했던 그 탑재량의 제한, 그 다음에 뭐 방공 능력, 그러니까 대공 방어 능력의 제한 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인치 함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5인치 함포는 이제 127mm 함포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는 작은 배들은 3,000톤급 미만의 배들은 보통 76mm 작은 함포를 탑재하는데 여기는 5인치 함포를 탑재해가지고 뭐 수상표적, 해적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대편의 작은 고속정 이런 것들도 미사일을 쏘지 않고 경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고, 해상 작전 헬기도 탑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군 함대공 유도탄, 이게 전부 다 국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성 함대함 유도탄, 그리고 해룡 전술 함대지 유도탄 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이지스함급의 최첨단 구축함을 우리가 만들었고요. 요거를 동남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잠 능력도 강화돼서 그 예인형 소나라든지 타스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추진과 그 가스 터빈을 같이 하는 복합 하이브리드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프로펠러 돌리게 되면 이 배에서 나는 소음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중국 잠수함이 바닷속에 있더라도 위에 있는 이 전투함을 발견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위에 전투함은 이제 중국 잠수함을 사냥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이런 배들을 이제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태국에 이제 판매를 했고요. 5,200억에 이제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필리핀도 이 대구급 호위함을 이제 2척을 발주를 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2척을 판매하기로 태국에는 이제 3척, 2척 내지는 3척이 나올 것 같고요. 필리핀에는 이제 2척,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제한이, 그러니까 뭐 좀 관심 있다라는 식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아마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이게 서방 기술의 바탕을 둔, 그리고 이제 서방과 러시아 기술의 바탕을 둔 최첨단 구축함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생산을 해서 동남아시아 해군을 무장시키고 있고, 이게 이제 태평양, 남태평양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남중국해 지역에 어떤 그 중국의 이제 군사력 확대를 갖다가 차단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중요한 무기체계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무기 수출 관련해서는 제가 조만간 한 번 더 특집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너무 길어지면 이제 늘어나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저녁 시간대 제가 이제 새로 한번 다른 녹음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